자, 볼게요. 4페이지, 4페이지. 아직 본론으로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나마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걸 제가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나마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거. 근데 이게 지금 노동 관행, 요거는 단독으로 나올 확률은 거의 떨어지고요. 우리가 뒤에 가면 전적이라고 있어. 전직 많이 들어보셨어요? 전직? 그러니까 여기 있다가 우리 서울이야 본사가. 근데 전국적으로 프랜차이즈가 많아요. 하다 보니까 프랜차이즈로 하면 안 되고 지사가 많아요. 지사가 많은데 갑자기 너희한테 야 너 부산 지사 가서 일할래? 그랬을 때 난 억울하잖아. 따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전직. 근데 그게 아니고 재벌집 막내 아들 보셨어요? 옛날에 재벌집 막내 아들 나와서 송중기가 확 떴는데 그 뒤에 송혜교가 더글로리로 치고 나와가지고 묻혔다는 소문이 있던데 어쨌든 재벌집 막내 아들 관련해서 보면 그분이 엄청 많이 갖고 있죠. 뭐 백화점, 그다음에 뭐 자동차. 근데 내가 자동차 회사에 있다가 과감하게 저기 백화점으로 옮기는 거. 그게 뭐예요? 적이 바뀌는 거죠. 자동차는 진양철 아저씨 거였고 백화점은 그때 당시에는 그 고명딸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주체가 바뀌는 거지. 근데 뭐야? 실질적인 대빵은 안 바뀌었죠. 진양철이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전적에서 왜 노동관행이 문제가 되냐면 전직은 근로기준법 23조 1항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놀 거고 전적도 근로기준법 23조 1항을 가지고 놀 건데 전직에 대한 방법과 관련해서 사전에 미리 네가 이런 그룹 순양 백화점, 순양 증권 이런데 옮길 수 있다라고 명시를 해놓고 옮겼을 땐 이러한 업무를 맡을 거야라고 명시를 해놓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근데 그런 게 없이 우리는 한 50년 동안 같은 계열사니까 이렇게 해왔어 라고 하는 게 명시된 것도 없고 법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해왔다고. 이게 맞아. 이게 관행입니다. 그래서 전적, 노동 관행에 대한 전적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돼요. 그래서 노동 관행 파트는 잘 배워놨다가 어디서 쓴다? 전적에서 쓰는 겁니다. 전적에서. 그래서 올해 나온 기출을 제가 보니까 올해 나온 기출 좀 분석적인 것보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면 이게 한 파트 예전에 저 때만 해도 여기 지금 큰 동그라미 있죠? 이 파트가 그대로 시험 문제 나왔단 말이에요. 안 벗어났어요. 여기는 그대로 쓰면 돼. 문제 바닥을. 근데 올해 나온 걸 보니까 작년부터 그 조짐이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어떠냐면 여기에 있었던 요만한 그 한 줄 판례 있죠. 그걸 다 알아야 돼. 그래야 그걸 쓸 수 있습니다. 우리 2교시 문제를 나중에 우리 다 배워보고 보세요. 지금 볼 필요 없습니다. 다 배워보고 올해 나왔던 2교시 문제를 보시면 엄청 어렵게 나온 걸 알게 돼요. 그 제가 문제 바로 받았거든요. 바로 받아서 저도 이제 총평을 쓰고 했었는데 문제 보자마자 제가 드는 생각은 특히 2교시 같은 경우에 1교시는 하나하나 개별적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개별적인 그 사안에서만 집중하면 되는데 2교시는 엄청 방대해요. 이게 전체적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절대 못 풉니다. 특히 2교시 1문 같은 거 이번에 나온 거는 나중에 꼭 풀어보시는 거 제가 풀어드릴 거예요. 어차피 한번 같이 연습도 해보고 정말 어렵습니다. 여기 있었던 그 사례들을 판례 한두 줄 있는 걸 다 박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공부가 전체적으로 되지 않으면 못 쓰는 겁니다. 결국엔. 그래서 제가 2기, 3기에서 신림동 안에서 그래도 2교시에 대한 집단적 관계에 대해서는 문제가 그렇게 쉬운 편은 아니에요. 제 모의고사가. 많이 힘들어해요. 1교시 시험 보고 대면 점검 해주면 잘했던 친구들이 2교시 시험 보면 얼타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논점이 많으니까. 근데 논점이 많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얘는 이어지니까.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도 이렇게. 근데 1교시도 충분히 그렇게 낼 수 있습니다. 노동관행 전적에 붙이면 노동관행 공부 안 했어. 내가 전적만 공부했는데 못 써요. 아셨죠? 이런 거.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노동관행을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미 제가 얘기하면서 얼추 나왔습니다. 얼추. 우리가 아까부터 기준으로 삼는 게 있었어요. 법조문이 있었고 판례 있었고 그죠? 이걸로 해석을 하고
이게 해석이 미비하면 판례가 대신해서 해석을 해줬습니다. 요 관행은 뭐냐면 우리 민법 공부할 때 이거랑 상관없어요. 1차랑 2차랑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 노동관행 이해시키려고 뇌피셜로 하고 있는 거야. 아셨죠? 우리가 뭐 민법 1조 읽으면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거는 민법 선생님하고 하시면 되는 거고. 자, 판단을 할 때는 아까처럼 우리가 사실관계. 근데 우리 잘 생각해 볼까? 엄마하고 나하고 있어도, 아빠하고 나하고 있어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서로 싸우고 말 안 하고 삐지는 거잖아. 비슷합니다. 서로 모르는 사람인데 더 심할 거 아닙니까? 심지어 사용자, 근로자. 근로자는 당연히 1시간 일하면 100만 원 받고 싶죠. 사용자는 1시간 일하면 5천 원 주고 싶고. 갭이 크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얘기가 안 되는 거, 그죠? 회사, 노동조합, 이것도 비슷한 거고. 노동조합은 뭐 우리 조합비 좀 많이 달라, 많이 얻어들어라. 아니면 조합사무소 좀 우리 강남에 좀 해줘. 그랬더니 회사는 뭐야? 야 씨, 강남에 우리 회사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니네들 강남에 해주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거. 무슨 말이냐면 서로 간의 이해관계는 무조건 있습니다. 이런 사실관계. 결국에는 분쟁에 뭐예요? 분쟁이 발생될 수가 없어. 발생될 수밖에 없죠. 그럼 해결 기준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결국에 하는데 야, 네 말이 맞아, 내 말이 맞아. 다소송 갈 거야? 다소송 가? 그러면 법원 판사 엄청 뽑아야지, 그죠? 다 갈 수 없으니 분쟁 해결 기준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게 1번이 뭐예요? 법조문입니다. 법에 있잖아요. 우리가 하지 말래. 사람 때리지 말래. 침 뱉지 말래. 그죠? 그러면 하지 마라. 하지 말는 거예요. 그게 법으로 하는 거고. 근데 그게 만약에 미비해요. 폭행이라고 써져 있는데 폭행의 범위가 나는 이렇게 때리는 것만 생각했는데 가니까 이렇게 뭐 언어로 폭행하는 것도 되냐? 그게 판례에 나온 겁니다. 언어 폭행도 된다. 그래, 오케이? 그래서 법 규정이 미비하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폭행이라는 단어 안에 어디까지 범위가 들어가는지 애매한 게 있죠? 그런 걸 판정을 내려주는 거예요, 판례가. 그죠? 그럼 이 두 가지가 분쟁 해결의 조건은 되겠네요. 그지? 근데 여기에도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해결해 온 겁니다. 과거에 이네 둘이 이렇게 회사하고 노동조합하고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이런 경우 그냥 이해하기 쉽게 있으면 우리가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 대빵이 중재위원이 돼서 중재를 시켜줬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해결책으로 우리가 그냥 받아들였다. 이런 관행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거야. 근데 그냥 원래 우리가 해왔어. 관행. 근데 그 관행이 우리 막 부족 같은 데 보면은 막 추장이 나와서 막 하죠.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게 예전부터 해와서 이미 우리 내부 그 부족을 생각해 보세요. 예전부터 그렇게 추장이나 이런 뭐 거기 뭐 점술사나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막 하죠. 그런 게 예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한 걸로 인식을 하고 있어. 심지어 아무도 거기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예요? 이걸 분쟁 해결의 기준으로 볼 수 있지 않냐? 이런 겁니다. 근데 제가 말한 건 추장 이런 건 그냥 이해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요런 노동에 대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름이 뭐예요? 노동 관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노동 관행. 요건이 있겠네. 아까처럼. 야, 우리 옛날부터 해왔어. 근데 그 옛날부터 해오던 게 다른 사람들이 그거 싫다고 했잖아요. 막 이렇게 다 날리고 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뭐야? 관행으로 인정 안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 판단 기준을 좀 볼게요. 그러니까 노동 관행이 나오면 문제의 소재 요거 있죠? 요거는 써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왜? 원칙적으로는 분쟁 해결 기준이 되는 게 아니니까. 제가 했던 말이에요. 법도 아니면서 법이 아니에요. 통용되는 질서나 규칙을 관행이라고 합니다. 원래 우리가 이렇게 해왔다. 노동 현장에서 법이 아님에도 통용되는 질서가 있는 경우를 노동 관행이라고 하네요. 관행인데 노동 사실이니까 노동 관행인 거예요.
이러한 노동 관행이 근데 진짜 규율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이 회사를 법에 판례에 따르지 않고도. 그래서 노동 관행이 법적 구속력을 갖기 위한 요건을 법원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하고 노마자 이번에 판례 태도 보시면 아까랑 똑같아요. 모두 다 받아들이고 있고 원래 이게 우리의 관행이고 이게 법 규칙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으면 따라가는 겁니다. 대신에 하나 더 들어가는 게 뭐다? 아무도 이의 제기를 안 해야 돼요. 볼게요. 기업의 내부에서 존재하는 특정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관행인데 그게 근로계약서에 없는데 뭐예요? 들어온다고 결국에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하기에는 그러한 관행이 기업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주범적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각하면 월급에서 그 시간만큼 깝니다. 근데 근로계약에도 없고요. 우리가 취업규칙에도 없어요. 근데 관행상 해왔어요. 근데 뭐예요 이건? 이 관행은 전체적으로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잖아. 늦게 들어와서 10분 늦게 들어와서 10분 금액 깎는 게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 지금 기업 사회에서 일반적 근로관계 규율한 주범적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된 거 또는 기업의 구성원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아무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이미 뭐예요? 기업 내에서 이게 제도화가 돼버린 경우에요.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뭐 여기까지 쓰는 거예요. 규범 의식에 의해서 지지되고 있어야 된다. 왜? 관행이라고 하면 통용되는 질서나 규칙을 말을 하는 거니까. 아셨죠? 우리가 노동 관행을 왜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법적 구속력을 가져가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강제성이 있는 질서나 규칙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규범하고 관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규범적인 의식에 의해서 지지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사안 해결과는 제가 요거 잠깐 그 말씀을 드리면 잘 보세요. 만약에 문제가 나오면 사안 해결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린 거예요. 관행이란 문제가 나오면 보면 결국엔 우리는 판례에서 나왔던 기준이 세 가지네. 규범적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는지 여부가 문제에 나왔겠죠. 통용되는 사회에서 모든 기업이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2번 아무도 이의 제기를 어떠한 경우에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 그게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오케이? 3번 기업 내 직원들이 사실상 제도 확립돼서 규범 의식에 취지하고 있다. 뭐 안 지켰더니 애들이 알아서 스스로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 그런 거. 그런 사례를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사안 해결에서는 판례에 따른 그 판단 기준이 소목차가 되는 거예요. 노마자 1, 2, 3번이 대목차고요. 밑에 1, 2, 3번이 소목차입니다. 소목차가 되는 거고 이 소목차 밑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문제에 있는 사실관계를 끌어다가 쓰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규범적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된 경우는 아니다. 하지만 이런 사례를 봤더니 아무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고 그리고 봤더니 이 사람들이 사실상 제대로 규범 의식에 지지되고 있구나 해서 뭐 4번 쓰고 결론. 그래서 노동관행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오케이? 모든 문제는 이런 식으로. 답안지를 쓰는 스킬 얘기하시는데 다 필요 없고요. 자, 우리가 지금 요거잖아. 요거 쓰는 거예요, 결국에. 분쟁 해결 기준. 사실관계가 뭐야? 문제야. 문제를 던졌죠. 해결해봐. 라고 하면 법조문 판례는 무조건 나옵니다. 해결 기준이 법조문 판례인 거고 그럼 해결할게요. 해결했으면 이거 기준으로 해결을 하겠죠. 근데 이미 왜 법 규정으로 해결을 잘 못해요? 왜? 이게 안 됐으니까 이게 나왔을 거 아닙니까? 이미. 그러니까 얘를 갖다 쓰는 겁니다. 얘를 갖다. 그리고 되게 원초적으로 보면 우리 시험장 가면 뭐 줘요? 법전 줍니다. 그죠? 법전 주니까 굳이 이걸로 푸는 문제를 낼까? 안 냅니다. 내는 경우가 딱 한 군데 있어요. 어디? 교섭창구 단일화. 나중에 시간 되시면 교섭창구 단일화 파트 딱 조문 딱 열어보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반응이냐면 이해 반응입니다. 뭐야 이거? 읽어도 이해가 전혀 되지 않아요. 근데 그것도 흐름이 있어요. 흐름만 캐치를 하면 찾았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 빼고는 다 판례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거 빼먹으면 안 돼요. 제 교재도 보면 목차가 똑같아요. 항상 첫 번째는 뭐 일반적인 일반론 문제의 소재, 두 번째는 무조건 웬만하면 다 법규정입니다. 법규정 빼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법조문 줬는데 법규정을 왜 빼먹어? 절대 빼먹으면 안 됩니다. 축약해서 쓰는 거 오케이. 하지만 법규정을 빼먹으면 논의가 안 돼요. 왜? 이 판례가 왜 나왔니? 자, 이거 보세요. 왜 노동법을 작성을 하는데 저 똑같이 썼는데요? 문제의 소재, 법규정, 판례, 사안 해결. 내가 원래 친하게 지내던 친구하고 2차 시험 끝나고 술 한잔 먹으면서 얘기했더니 복귀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둘이. 근데 똑같아, 쓴 게. 근데 희한하게 A라는 친구는 똑같아요. 쓴 게 똑같다고 치고 똑같은 선생님 걸 듣고 똑같은 자료로 공부를 했는데 A라는 친구랑 B라는 친구랑 A는 61점, B라는 친구는 57점을 맞았습니다. 똑같은데 왜 그럴까? 자, 똑같더라도 분명히 차이는 있습니다. 판례가 왜 나왔을까라고 쓰는 애들이랑 왜 이렇게밖에 해결할 수밖에 없는지를 쓰는 애들하고 이대로만 쓰는 애들하고는 당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후자, 이게 전자. 왜 나오는지, 판례가 왜 나온 거예요? 법규정은 해석이 안 되니까 그거 한 문제 써주는 거야. 한 줄. 법규정은 추상적으로 열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 판단 기준을 제시한 판례를 검토해 보겠다. 이러면 교수님들이 볼 때 어때요? 얘는 왜 나오는지 아는구나. 판례는 빠바바박 이것보단 왜 판례가 나오는지 꼭 쓰는 겁니다. 사안 해결도 왜 법규정으로 못 푸는지 그런 거를 한 줄씩 언급해 주는 게 굉장히 커요. 그게 뭐예요? 그게 흐름이에요. 흐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흐름이 중요한데 이게 흐름에 잘 되는 사람은 무조건 이해가 잘 된 겁니다. 왜? 이거 다음 목차가 이거밖에 나올 게 없는 거야. 우리는 절차법이 아니잖아요. 행정쟁송법은 절차법입니다. 절차법이니까 순서가 딱딱딱딱딱 정해져 있죠. 근데 우리는 절차법이 아니야. 우리는 뭐예요? 실체법입니다. 실체법이 뭐냐면 이 분쟁을 대해서 내가 해결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법규용으로 못하니까. 그러니까 뭐야?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이 안에.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밖에 판례가 나올 수밖에 없고 이렇게밖에 사안 해결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포인트를 한두 줄 써주는 게 굉장히 커요. 근데 이해를 하나 해놓고 꼼꼼함이 더해져 있지 않으면 이게 뭐냐면 꼼꼼함은 암기. 이해는 다 됐는데 판례 판단 기준의 암기가 미흡하면 굉장히 볼품없는 답안이 됩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이해는 됐어. 흐름은 좋아. 오 하는데 판단 기준이 막 몇 개 빠져 있어. 막 뭉개고 막 이렇게. 그럼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제가 뭐 교수님은 아니지만 채점을 해보면 공부를 많이 안 했구나 이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인상이 나빠져. 제가 봤을 때. 아셨죠? 차라리 꼼꼼하게 공부해가지고 똑같이 썼어. 근데 흐름이 좀 좋지 않아.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면 공부한 지 얼마 안 됐구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한 전자는 어떤 느낌이냐면 공부는 오래 했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진 않았구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흐름하고 꼼꼼함이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연기는 무조건 요거고요. 일기부터 요걸 자꾸 채워가는 겁니다. 2기는 뭐예요? 다 채웠지? 그러면 갈아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3기는 뭐예요? 버리는 겁니다. 이제 몇 개를 버리고 3기 때 그것만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셨죠? 인간의 뇌의 능력은 한계가 있어. 그걸 다 암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법원의 경합도 비슷한 논리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노동 관행처럼 한 줄, 두 줄 더 쓰려고 이거 보는 겁니다. 30회인가 29회인가 30회인가에 여기 시험 문제가 한번 나왔죠. 유리 조건의 우선의 원칙이 한 문제 나왔어요. 그리고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올해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 뒤에 보시면 7페이지 2번 판례 있죠.
노마자 3번에 2번 판례. 그게 올해 시험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럴 수 있죠. 이제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요거는 그냥 판단 기준으로 나온 거고, 결국에는 중점적이었던 건 이전에 냈던 임금을 소급해서 가져가는 게 되냐 안 되냐, 그 뒤에 또 판례 있어요. 그게 나온 거기 때문에 지금 뭐예요? 나온 거 보면 집단법은 섞여 나온다는 거예요. 섞여. 그래서 이것도 봐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일단 법원의 경합이에요. 우리가 이것까지 봤어요. 분쟁 해결의 기준을 만드는 거, 법조문, 판례, 관행 이런 걸 다 토탈해서 뭐라고 하냐면 분쟁 해결의 기준이라고 해서 우리 가는 법원 말고 법원, 법의 원리 가지고 해서 법원이라고 합니다. 이런 분쟁이 발생되면 해결하는 기준이 있구나. 그게 법원입니다. 근데 딱 봐도 많죠. 그러면 이거 순서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궁금하죠? 법도 보면 우리 법 규정 잠깐 보시면 요거 조문만 잠깐 보세요. 요거 맨 앞에 보시면 맨 앞에 요걸 인덱스라고 합니다. 맨 앞에 보시면 쭉 넘어가시면 오 하다가 저기 뭐 민사소송법 이런 거 봐보세요. 민사소송법, 민사소송 규칙, 집행법, 집행규칙, 소송촉진에 관한 특례법, 심판법, 절차에 대한 특례법. 뭘 적용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그죠? 규칙도 있고, 우리도 보면 노동법 편 보시면 저기 보시면 옆에 노동조합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 근로자 참여 혁신에 관한 법률 이런 거 있죠. 이제 무슨 말이냐면 법도 근로기준법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게 다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 법 조문에도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고 여러 개가 있어. 그러니까 뭘 적용해야 될지 모르겠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법원도 충돌하는 경우 법에도 접촉되고 시행령도 들어가고 시행규칙도 들어가고 판례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관행에도 들어가고 그럼 뭘부터 적용할까? 왜? 이거 다 적용해봤더니 결론이 다 다르면 순서가 무조건 중요하겠네. 그죠? 그래서 충돌하는 경우 적용 순서를 정하는 겁니다. 근데 잘 보세요. 이제 자 이해만 하면 쉽겠습니다. 이해만 하면. 그럼 판례나 관행까지는 가지 말고 우리 법조문에도 이미 많이 있죠. 지금 보면 법, 시행령, 시행규칙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조금 뭐 더 나가면 관행은 아니지만 취업규칙이라던가 단체협약이라던가 이런 거 있겠네. 그죠? 회사니까 노동관계. 그러면 일반적으로 순서가 나열될 수 있습니다. 그게 자, 일반적으로 법이 먼저 정해져 있고요. 법으로 다 케어가 안 되니까 시행령을 정하는 겁니다. 근데 시행령으로 다 커버가 안 되니까 시행규칙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별 차이가 없겠네. 자, 바꾸기 어려운 순서부터 대빵이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잘 보세요. 바꾸기 어려운 순서부터 대빵이 되는 거예요. 이거 바꾸려면 정말 힘들다. 그러면 얘가 그 사회에서 대빵입니다. 법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밥 안 드시고 계신 분도 얼른 복귀를 하셔야 되고, 그죠? 그리고 뭐 지금 뭐 여러 일이 많잖아. 그분들 빨리 나와서 뭐 해야 돼요? 3분의 2 이상이 막 제청하고 바꿉시다 해가지고 바꿔야 돼. 무슨 말이냐? 여기 우리 있는 근로기준법에 이런 거 바꾸려면 엄청 힘듭니다. 국회의원들이나 말해버렸네. 하여튼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해야 돼. 협의도 돼야 되고. 지금 뭐 예산 이런 것도 협의가 안 되는데 이게 되겠어? 힘들어요. 근데 그리고 또 뭐 더 중요한 건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법을 바꾸는 게 더 힘들어요. 기존에 있는 법을 바꾸는 게 왜 힘들어요? 이미 그 법의 안에서 테두리 안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되게 많은 거야. 이걸 바꾸는 순간 그 이해관계 있는 사람이 나가리 되고 다른 사람들이 이익을 보니까 안 되는.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거, 뭐 민식이법이나 이런 거는 제정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론이나 이런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그죠? 사회가 변했고. 그러니까 법을 일반적인 성문법 저걸 바꾸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못 바꾸니까 그 법 테두리 아래서, 그러니까 이 법을 어기는 게 아닙니다. 이 법에 딴짓거리를 하는 게 아니고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시행령을 만들어서 바꾸는 겁니다. 요건 대통령이 할 수 있어. 그죠? 요건 국회에서 간단하게. 그다음에 그 시행령까지 했는데도 못 바꿔. 그럼 뭐다? 규칙이라는 걸 또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얘네들은 얘보다 바꾸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왜? 결론적으로 법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니까. 근데 자 보세요. 오케이 여기까지 알았어 내가. 근데 선생님 보니까 법도 여기 열어보니까 법도 개 많더만요. 파견 근로자법 여기 있고. 자, 우리가 봤던 것 중에 헌법이 있고 민법이 있고 근로기준법이 있고, 이렇게 봅시다. 형법이 있고 뭐 이렇게 있어. 다. 둘 다 겹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면 자유권이라며. 근데 민법에다 이거 설명만 드리면, 민법은 여러분 고용의 자유가 있어요. 왜? 양 당사자 간의 계약이잖아. 내가 5천 원에 공고 내는데 쥐가 하겠다 해. 뭔 상관이야. 그죠? 근데 헌법에서 최저임금 준수해 라고 하면 뭐예요? 민법이 이렇게 하려잖아. 헌법이 더 중요해. 그죠? 이것도 똑같아요. 바꾸기 어려운 순서로 하는 겁니다. 바꾸기 어려운 순서. 민법이나 형법이나 이런 거는 결국에는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지만, 이건 뭐예요? 우리 예전에 한번 정권 때 이거 개헌 한번 하려고 했었죠. 못했어. 이건 아예 그냥 나라가 통째로 바뀐다고 보시면 돼. 헌법은 헌법 그 송강호가 나오는 그 영화 보면 막 그러잖아요.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투표까지 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엄청 어려운 거예요. 못 바꿔. 그러니까 뭐다? 헌법이 여기에 깔려 있습니다. 제일 밑에 있는 게 기본적인 거고, 얘가 제일 최상위법입니다. 아셨죠? 얘가 1번이야. 근데 그리고 나머지 뭐 민, 형 이런 거 있는 거고. 그래서 상위법도 순서가 있다. 우리는 중요한 게 이게 아니야 지금. 그래 뭐 그런 게 있는가 보다 하면 되고, 우리가 중요한 건 이제 알겠죠? 뭐가 우선 적용되는지. 그러면 이렇게 다 해볼까? 취업 규칙하고 법하고 붙었어. 누가 먼저 적용돼요? 자, 괜찮습니다. 이해하는 과정이니까. 법은 바꾸기 어렵다고 그랬죠. 그지? 얘가 대빵이야. 취업 규칙은 현대, 삼성, LG 취업 규칙 다 똑같아. 다 달라. 얘네들 바꾸려면 근로자 과반수 동의 받아서 바꾸면 됩니다. 뭐가 더 바꾸기 어려워요? 법이 훨씬 어렵습니다. 그럼 결국에 둘이 붙으면 법이 이깁니다. 아셨죠? 둘이 붙으면 법이 이겨요. 극단적인 예로 취업 규칙, 우리 LG가 이거 어렵다는 게 아닙니다. 이거 혹시 오해할까 봐. LG가 좀 어려워졌어. 핸드폰 안 만들어가지고 만약에. 그래서 LG가 핸드폰 개발부에 있는 사람들의 임금을 최저임금보다 미달되게 해요. 최저임금 9,620원인데 5,000원을 하기로 했어. 이 사람도 동의했어. 법이랑 붙었네. 법에 최저임금법이 있고 또 법에 근로기준법이 있어. 붙었어요. 그러면 이 취업 규칙이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취업 규칙이 인정받을 수 있을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취업 규칙이 무효가 되고 결국엔 법에 따라 한다는 게 우리 조항에 또 있어요. 근로기준법에. 그게 강행성, 보충성. 강행성은 뭐냐? 법이 그냥 밀어버리는 겁니다. 야, 법 어겼잖아. 밀어. 무효.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하고, 그럼 밀면 그럼 얘는 임금이 없네. 시급이 일단 없죠. 취업 규칙이. 그러니까 뭐다? 법이 정한 대로 해. 최저임금 해. 9,620원 해. 그게 보충성. 오케이. 자, 두 개가 붙으면 얘가 우선이네. 결국에 바꾸기 어려운 거 똑같아요. 단체 협약도. 결국에 보면 얘네 둘은 엄밀히 따지면 법원은 되는데 성문법이에요? 성문법은 아닙니다.
왜? 얘네는 회사에서 따로 정한 거죠. 법을 위반하지 않는 테두리에서. 취업 규칙이 얼마나 많겠어. 회사가 얼마나 많은데 단체 협약이 얼마나 많겠어요. 노조 있는 데는 다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법원은 맞지만 그 회사의 노동 관행에서의 법원은 맞지만 노동 그 분쟁에서 법원은 맞지만 엄밀히 말하면 성문법은 아닙니다. 아셨죠? 그러면 법하고 취업 규칙이 붙었으면 법이 우선하는 건 알겠어. 근데 자, 그게 맞대. 취업 규칙하고 근로계약하고 붙으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바꾸기 어려운 게 이기는 거예요. 원래는 원칙만 보는 거야. 바꾸기 어려운 게 이기는 겁니다. 이게 어렵지. 왜? 얘는 회사 자체가 다 바꿔야 되는 거고 얘는 야 일로 와봐. 이렇게 바꾸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원칙은 뭐예요? 얘가 우선 적용됩니다. 근데 잘 보세요. 취업 규칙하고 단체 협약이나 근로계약 이건 법원은 맞지만 이거 어겼다고 해가지고 막 형사처벌 받고 그러나? 깜빵 가고 그래요? 그러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법원은 맞지만 성문법은 아니잖아. 과태료 맞아? 아니야. 뭐 벌금 맞아? 아니라고요. 고쳐주면 됩니다. 고쳐주면 돼. 법에 맞게. 즉 취업 규칙이나 근로계약이나 단체 협약이 왜 분쟁 해결 기준이 되는 법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우리 원론적인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왜? 노동 현장이니까 인정받았던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일을 하고 있고 사업주가 월급을 주는 사람이니까 이 현장이니까 법에는 맞는데 취업 규칙하고 단체 협약, 근로계약 세 개가 붙었으면 이거 뭘 기준으로 삼아야지 하니까 분쟁 해결의 기준으로 삼으려다 보니까 취업 규칙이나 근로계약. 볼게요. 자, 이게 돈이 이해하기가 제일 쉬워요. 그래서 돈으로 하는 거예요. 최저임금은 9,620원이에요. 만약에 지금 그렇게 9,620원이 법에 정해져 있어. 근데 취업규칙은 10,000원으로 정해져 있어요. 법 위반 아니네. 그죠? 일단 법 위반 아니네. 근데 근로계약이 크게 씁시다. 크게 20,000원이야. 그죠? 근로계약 20,000원이네. 내가 내 입장에서 취업규칙이 10,000원이라고 해서 내 근로계약이 상위법 우선 원칙이라며 법이 맨 처음에 적용되는데 법 위반 아니네. 그러니까 이거 적용될 수 있겠죠. 그냥 법 위반 아니니까 취업규칙이 10,000원이니까 상위법 우선 원칙에 따라서 두 개가 붙었으니까 뭐야? 난 10,000원이 되는 겁니까? 뭔가 억울하죠. 그러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판례가 만들어주는 겁니다. 야 이거 봤을 때 좀 억울한데? 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저 노마자 이번에 법 규정으로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뭐다? 판례가 만들어주는 거야.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봤을 땐 이게 적용된 게 맞는 것 같아. 왜? 우리 현장이 지금 노동 현장이고 어차피 사용자랑 근로자랑 니네 일하는데 유리한 거 하면 좋은 거 아니야? 양쪽 다 좋은 거잖아. 사용자도 원하지 않으니까 사용자도 원했으니까 20,000원으로 계약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유리하네. 조건이 어떤 조건이? 하위 규범에 있는 조건이 유리하네. 상위 규범, 하위 규범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이라고 안 하는 이유가 있어. 왜? 두 개는 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위 규범, 하위 규범. 근데 하위 규범이 상위 규범보다 유리하네. 그래서 그게 유리 조건에 이게 먼저 적용되겠다. 우선은 원칙입니다. 그러면 유리 조건의 우선의 원칙이에요? 아니면 얘는 예외야? 이 예외입니다. 어디 예외야? 상위법 우선의 원칙의 예외입니다. 아셨죠? 답안지 쓸 때 잘 써야 돼. 문제 나올 때. 얘는 원칙이라고 하니까 원칙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얘는 상위법 우선 원칙의 엄청난 예외입니다.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지금 법 체계 질서를 흐트러 놓는 거잖아. 근데 그 특수성이 왜? 노동 관계니까. 노동 관계니까. 여기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둘 다 법을 위반하면 안 됩니다. 9,620원인데 만약에 취업규칙 5,000원이고 내가 8,000원이면 뭐야? 둘 다 아웃이야. 누가? 법이 적용되는 거야. 법이니까.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유리 조건의 우선의 원칙이 둘이 붙으면 근로계약이 적용된다라는 판례가 나오면서 우리가 30회 때 시험에 나왔습니다. 간단해요. 왜? 이유가 뭘까요? 생각을 해봐. 그냥. 근로계약은 일단 1대1로 계약을 한 거잖아. 그죠? 1대1로 계약을 한 거고 노동관계에서 조금 더 주는 게 뭐가 문제야. 그리고 우리 잘 보시면 취업규칙을 1만 원에서 만약에 9,620원으로 바꾼다고 합시다. 돈을. 법 위반은 아니고. 그러면 이거 뭐예요 지금 일단? 여러분들 임금이 줄어. 불리하네.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인데 근로계약을 만약에 2만 원에서 9,620원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 명만 불러가지고 얘기하면 되죠. 취업규칙을 1만 원에서 9,620원을 하려면 법에 94조에 근로자 과반동입니다. 그죠? 이 절차야, 법이야. 그럼 50명 중에 30명의 동의를 받으면 완전 과반이니까 가능한 거네. 그러면 동의하지 않은 20명은 그죠? 걔네도 적용이 돼버리는 겁니다. 즉 그런 취지가 있는 거야. 자, 과반수 동의하는 이유는 이렇게 사업주 마음대로 사람들 꼬셔서 바꿀 수 있는 거를 최소한 이게 저해하기 위해서 과반수라는 동의를 조건에 넣어놓은 거예요. 얘는 1대1 교환하면 되잖아. 즉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결국엔 근로조건 보호하려고 이러한 제재 조치를 넣어놨다 이거지. 그죠? 그래서 여기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은 노동관계법에서 적용받는 게 맞지 않냐. 그런 논리를 펼쳐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무슨 말인지 알죠? 지금 근로조건은 불리하게 변경 안 시키려고 하는 거야. 자, 동일한 법이 아니고 순서가 있어요. 요거는 나온 김에 요거까지 할까요? 자, 아직 출제되지 않은 부분은 어디냐면 요건 출제가 되기 때문에 확실히 확률이 떨어지고요. 지금 출제 안 된 거는 요거예요. 오케이? 요거는 아직 출제가 되진 않았습니다. 우리 시험제 나온 건 엄밀히 말하면 단체협약하고 근로계약하고 붙은 거고, 그죠? 근데 월급은 출제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건 뭐냐면 요 단체협약의 특성을 조금 이해를 하시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이나 어쨌든 사용자가 1대1 계약하고 사용자가 뭐 과반수 동의 듣고 하는 건데 단체협약은 우리가 일단 볼 거예요. 1년에 하나 나오기도 힘듭니다. 노동조합하고 회사가 하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어렵게 나온 단체협약이라고 하면 이미 노동조합과 사용자 그리고 노동조합 안에서도 선거 뒤에서 쭉 볼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든지. 노동조합 안에서 선거 거치고 임시회의 거치고 뭐 할지 말지도 뭐 선거하고 막 장난 아니야 얘네들. 그거 하나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큰 틀에서 맡은 노사 자치의 협약물이라면 취업규칙보다는 좀 엄격하게 다뤄야 되지 않냐. 그래서 여기에는 유리조건 우선원칙을 일단 적용을 안 시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그런 논리는 판례의 논리고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건 아까 노마자 2번 있죠? 노마자 2번으로 해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왜? 단체협약과 관련된 기준의 효력은 위반 이따 또 자세히 할게요. 단체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면 안 된다라고 써져 있고요. 취업규칙은 미달이라고 써놨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 미달이면 2만 원 주다가 만 원 주는 거.
미달이면 원래 취업규칙에서 2만 원이라고 했어요. 시규. 근로계약서 1만 원 주면 어떻게 돼요? 미달이네. 그래서 2만 원 맞춰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근데 위반은 뭐냐면 법에서 9,620원이면 원래 2만 원 받다가 단체 협약에서 1만 원 주세요 하는 것도 그냥 위반입니다. 단체 협약 자체를 어기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아예 유리하든 이런 경우에는 단체 협약에 2만 원 주라고 했으면 우리가 근로계약으로 2만 5천 원 주라고 해도 위반입니다. 근데 취업규칙에서 2만 원 주라고 했는데 내가 얘 이뻐가지고 3만 원 줘. 근로계약으로. 위반이야? 미달이야? 아닌지 상해에서 줬는데 좋은 거지. 그러니까 단체 협약은 위반은 위에 올라가는 것도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법조문 해석만으로도 뭐예요? 단체 협약은 효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위반이라는 게 유리한 것도 위반인 거야. 유리한 것도 위반. 자세할게요. 돈 나오면 저도 헷갈려. 계속 위반인지 미달인지. 근데 또 돈으로 하는 게 제일 쉬워 이해가. 뭐 막 상여금 뭐 이런 거 시험 되는데 얘기 안 나올 겁니다. 돈으로는 안 나와요. 10,000원, 20,000원 나오겠어? 안 나오지. 근데 이게 이해를 할 때는 저 돈이 최고예요. 저 돈이. 자, 볼게요. 자, 그러면 법원의 의 보세요. 법원의 의. 노동법의 법원이란 노동법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관이 기준으로 삼아야 할 규율의 근거의 존재 형식을 말합니다. 1차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법원의 개념을 어디까지 볼 건지도 좀 나오죠. 노동 관행까지 봐야 되냐, 판례도 봐야 되냐 이렇게. 97조 보세요. 요걸로 봅시다. 요걸로. 우리 당분간은 연기 때는 요 법전을 많이 피는 연습을 합시다. 법전이 빳빳하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요거 제가 시험 때 썼던 거야. 그지? 아직도 있네. 하여튼 이게 여기가 까매져야 돼요. 우리가 많이 보는 데를. 그래야 공부를 많이 한 거예요. 자, 근로기준법 97조 켜봐. 근로기준법 97조. 피는 연습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아끼지 마. 아낄 필요 없습니다. 97조 보시면 자,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의 미달 동그라미 한번 볼까요? 우리 교재에다 미달 동그라미. 네. 뒤에 어차피 나오는데 그래도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서 무효로 한다. 어때요? 그 부분에서 무효로 한다는 게 강행규정입니다. 강행규정. 요거 법전 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노동 있죠. 여기 마크 있어요. 노동 펴보면 여기 앞에 근로기준법 쭉 있어요. 그리고 집단적 노사관계는 어디 있어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우리 2교시입니다. 그러면 노동조합 저 밑에 내려가니까 고용보험법이 있고 쭉 내려가니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있죠. 그게 2교시야. 아셨죠? 그러니까 많이 피는 연습을 해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는 근로기준법의 97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시면 그래서 근로조건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 무효로 한다. 이게 아까 뭐였어? 강행성이라고 했어. 강행성. 밀어버린다고. 무효. 없애버릴 거야 내가 너.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그게 보충성입니다. 보충성. 오케이. 그 다음에 로마자 2번 보세요. 법원 상호 간의 충돌입니다. 자, 법원끼리 붙었습니다. 아까 원칙 1번은 뭐다? 상위법 우선의 원칙입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제가 상위법 우선의 원칙은 그냥 개념인 뿐이지 여기에 양가로 1번의 원칙은 뭐예요?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뭔지 설명하는 겁니다. 의의랑 똑같아. 근데 노동 원칙이라고 쓰세요. 목차를. 그래야 밑에 예외가 빛나. 아셨죠? 이거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예외인지 모르는 수험생들이 꽤 많습니다. 꼭 써야 돼. 이건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만 쓰는 게 아니고 상위법 우선의 원칙부터 같이 쓰는 거야. 노동법의 여러 가지 법원은 헌법을 최상순위로 하여, 그죠? 아까 봤어요. 법률 또는 조약,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조합규약, 근로계약 순으로 적용된다. 다 외우는 게 아니고 그냥 헌법을 최상의 순위로 해서 법률, 단협, 취규 이런 식으로 근로계약 이 정도만 적어도 돼. 그러니까 얘가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주범들 간에 순위가 있다 이거지. 상위 규범과 하위 규범이 있고 상위 규범이 먼저 적용이 된다. 근데 예외
예외라고 하고 꼭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라고 쓰는 거예요. 아셨죠? 이게 무조건 중요합니다. 하위 규범인 취업규칙, 근로계약이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하면 해당 규범이 적용되는 바. 그죠? 최저임금이 9,620원인데 취업규칙 근로계약으로 내가 5만 원 주든 뭔 상관이야? 유리하게 해주는 건데, 그죠? 그러니까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을 말을 하는데, 다만 노조법 33조에서 유리한 단체 협약임에도 노조법의 위반인 경우, 오케이? 아까 제가 말한 거예요. 단체 협약에서 25,000원, 아까 그거 위반의 경우에도 유리해도 강행성으로 무효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법이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아셨죠? 예외적으로 취규란 근로기가 이건 거야. 야, 노동법은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됩니까? 라고 하면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왜? 케이스마다 다르니까. 아셨죠? 아셨죠? 그래서 그렇게 반가로 양가로 3번 보세요. 3번. 요게 우리 시험 문제 나왔던 겁니다. 결국엔. 그래서 아까 그 사례 잘 생각해 보시고 읽어 드릴게요. 동그라미 1번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판례가 판단하는 거예요. 지도 헷갈리니까 내가 결정을 내려줄게. 근로기준법 97조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 그 부분을 관하여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건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라고 정하고 있어서 아까 91조를 얘기하는 거고, 위 규정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취업규칙의 최저 기준으로 강행성, 보충성, 효력을 부여하며 근로계약 중 취업규칙에 미달하는 부분은 무효로 하고, 이 부분을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게 함으로써 개별적 노사 간의 합의라는 형식을 빌려 근로자로 하여금 취업규칙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을 막아서 종속적 지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다. 즉 무슨 말이다? 취업규칙이 최소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것보다 유리하면 오케이. 근데 이거 밑에 떨구지 마라 이거지. 결국엔 뭐다? 근로조건 보호하겠다는 거야. 근로조건 보호하겠다. 그 다음에 밑줄 큰 거 잘 보세요. 이러한 규정의 내용, 그죠? 97조에 대한 내용, 그리고 입법 취지, 그죠? 근로자 보호하려고 하는 거잖아. 근로자가 더 이상 밑에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고려해서 근로기준법 97조를 반대로 해석해 봅시다 이거지.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개별 근로계약 부분을 무효로 할 필요는 없겠지. 그러니까 유효로 가정하는 겁니다. 유리하게 하라며. 유리하게 하라며. 그래서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우선해서 적용한다. 이게 뭐예요 지금? 하위 규범이 상위 규범을 역전시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을 인정을 한 거예요. 이건. 그리고 넘어가시면. 근데 우리 문제 나왔던 건 동그라미 2번에 대한 사례였습니다. 심지어 취업규칙이 절차를 거쳐서 집단 동의를 거쳐서 불이익 변경을 한 거예요. 완성이 됐어 이미. 그래도 근로기준법 근로계약이 적용되냐 이거지. 왜? 자, 원래 우리가 근로계약이 유리하게 적용된 걸 바꾸지 않았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건 뭐냐면 회사가 어려워서 취업규칙을 변경시킨 겁니다. 불리하게 다 동의한 거야. 그러면 야 우리 절차 거쳐서 했는데 근로계약 네가 아무리 유리해도 니도 바뀌는 거야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근데 판례는 뭐라고 하냐면 그건 네 사정이고, 우리가 아까 말했잖아. 취업규칙은 미달이야. 그러니까 유리하면 근로계약이 적용되는 거야. 오케이? 그겁니다. 볼게요. 근데 그 근거를 뭘로 하냐면 얘네가 근로기준법 4조로 해요. 볼게요. 천천히 따라오세요. 6페이지 동그라미 2번. 한편, 그러니까 그 판례가 이어지는 거야. 근데 제가 제목을 단 거예요. 아셨죠? 한편 근로기준법 94조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로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 불리하게 변경, 우리는 다만입니다.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에는 그 동의 끄덕끄덕 해야 한다는 거야. 사람들이 다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 그러면 앞에 의견하고 동의랑 당연히 다른 거잖아. 그죠? 왜 동의라고 하냐면 위 규정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위와 같은 집단적 동의를 받는 것을 요건으로 정한 것이다. 그죠? 30명의 동의를 받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겁니다. 그지? 자기들이 동의 안 하면 되니까. 그리고 근로기준법 4조는 요거 보세요. 어차피 요풍에 요거. 왜냐하면 앞에를 잘 안 보더라고. 근로기준법 4조. 4조 보세요. 근로조건의 결정이라고 해서 나와 있고, 근로조건은 근로자 사용자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한다. 자,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왜 법규정국 이렇게까지 정해놨을까요? 이미 전제 조건에 뭐가 깔려 있는 거야? 동등하지 않다는 게 깔려 있는 겁니다. 법에 깔려 있는 거. 왜? 돈 주는 사람이 누구니까? 사업주니까. 사업주니까 그래요. 사업주니까. 그러니까 동등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도 똑같아요. 97조 취업규칙 불이익할 때 집단 동의를 받는 거 근로자 보호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근로기준법 4조도 잘 읽어봐. 이것도 똑같이 근로자 보호하려고 하는 거다 이거지. 그래서 근로기준법 4조는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근로조건은 근로관계 당사 사이에 자유로운 합의에 따라 정해져야 하는 사항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뭐예요? 이것도 똑같이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취지다. 자, 그러면 근로기준법 94조든 근로기준법 4조든 다 뭐예요? 근로자 보호하려고 하는 건데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거 적용된다고 해서 이거 적용 안 하면 말이 안 되지 않냐 이거야. 뭐지? 그래서 밑줄 그은 거 보시면 이러한 각 내용의 취지를 고려하면 근로기준법 94조가 정하는 집단적 동의는 취업규칙의 유효한 변경을 위한 요건에 불과하다 이거지. 취업규칙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4조가 정하는 그죠? 유리한 조건, 근로조건 자유결정 원칙은 여전히 지켜야 하기 때문에 뭐다? 유리한 조건 적용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동그라미 3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다? 개별적으로 바꿔라 이거지 이제. 어차피 유리한 조건은 야 바꾸려면 이제 개별적으로 바꿔. 자, 지금 판례 하나가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례가 어떤 의미로 얘기하는지 알겠죠? 생각보다 친절합니다. 생각보다 친절해요. 그래서 근로자 개별적 동의 보시면 따라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에서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 여기 이 문구가 뭐예요? 이미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을 인정한 거네.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 내용은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변경된 취업규칙의 기준에 의하여 유리한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입장이다. 반대 해석하면 뭐예요? 개별적으로 동의 받아라 이거지. 개별적으로 동의 받아라. 그죠? 어때요? 판례가 생각보다 이해를 시켜주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통으로 암기하면 어떻게 돼?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 스토리가 무조건 있어요. 스토리가 무조건 있다고요. 얘네들. 똑똑하신 분들이라 여러분들 이렇게 막 허투루 작성하지 않아요. 이분들은. 양가로 4번 보시면 그러면 개별 근로계약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 어떻게 되냐 이거지. 자, 이거는 앞에 거는 뭐였냐면 있어. 취업규칙이 불리하게 변경됐는데 개별적으로 정한 게 있어. 유리한 게. 그때는 유리한 거 하는데 없어. 정한 게 없어. 근데 취업규칙 변경됐어. 그럼 어떻게 돼요? 취업규칙 따라가겠지. 난 개별적으로 정한 게 없잖아요. 난 개별적으로 정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 경우입니다. 그때는 동그라미 1번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은 아까 위에 거예요. 판례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집단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 우선한 효력을 갈 수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 내용 유효하게 존속하고 변경된 취업규칙 기준에 의해서 유리한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없고 개별 동의 없으면 유리한 근로계약이 우선 적용된다는 아까 위에 거 말이에요. 자, 이제 그러면 그 밑에 2번은 뭐냐면 근데 판례 똑같은 거예요 이거. 근데 만약에 유리하게 적용하고 있던 근로계약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냐 이거지. 동그라미 2번은 취업규칙의 적용 보시면 그러나 근로기준법 4조, 근로기준법 94조 및
구실적 규정 내용과 입법 시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취업 시에 정한 기준을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개별 근로계에 따로 정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는 거다. 그죠? 당연하죠. 근로계약 내용이 있으니까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에 갖다 들이밀을 수 있는 거지. 아무것도 안 정해져 있으면, 그죠? 여기서 이렇게 봅시다. 여기서는 시급이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뭐 근로계약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추석 상여 근로계약 없어. 취업규칙에 원래 50만 원 줬다가 20만 원 줄였어. 변경됐어. 그건 어떻게 돼요?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을 갖다 붙일 만한 게 있어? 근로계약서에 없는데, 그러니까 그건 자연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그래서 개별 근로계약에서 근로조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면 뭐다? 결국엔 취업규칙 등에 정하는 근로조건이 근로자에 적용된다고 봐야 된다. 오케이? 이해하기 쉽죠? 이해하기 쉽죠? 그래서 혹시라도 양가로 4번이 개별적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되게 조그만하게. 그러면 유리조건 우선 원칙을 써야 됩니다. 동그라미 1번. 제가 밑줄 안 친 거는 위에랑 겹치니까 안 쓴 거야. 유리조건 우선 원칙 쓰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셨죠? 근로계약이 정하지 않더라도. 오케이. 여기까지가 시험지에 나왔던 거고. 근데 여기는 뭐 시험지에 다 나와버렸기 때문에 조금 그렇긴 한데 그래도 한번 써보기도 할 거예요, 제가. 넘어가시면 7페이지인데 이런 경우입니다. 이제 아까 저기는 순서가 있었어. 법에 순서가 있었죠. 여기는 순서가 없어요. 없는 경우에, 자, 헌법이 최상위 법인데 우리 일반적으로 민법, 형법, 얘네 둘이 규율하는 자체가 달라요. 얘는 형사, 흔히 말해서 얘는 민사. 사인과 사인 간의 개결. 얘는 뭐예요? 살인, 뭐 강도 이런 거 규율하는 거죠. 사회 안정. 어쨌든 규율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얘네는 뭐가 먼저 적용되는 순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즉 동일한 순위야. 헌법이 여기 위에 있으면 얘네들이 여기 순위에 있는 겁니다. 그럼 이때도 충돌할 수 있겠죠. 뭐가 충돌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법이 있는데 고용에 관한 규정을 보면 양 당사자 자유롭게 그냥 규정할 수 있어요. 근데 뭐야? 갑자기? 양 당사자 규정을 하고 양 당사자 헤어지고 싶으면 사직의 의사 표시를 1개월 전에만 하면 돼요. 민법상 규정이. 근데 우리는 사용자가 하면 어떻게 돼요? 해고에 대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그걸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네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지금? 얘네들이 순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뭐야? 얘가 특별법이기 때문에 얘가 먼저 적용받는 것 뿐입니다. 왜? 사인과 사인 간의 모든 해결 문제를 민법이 1119조예요. 그 1119조 안에 다 들 수 있을까? 진짜 이런 거 쉽게 말해서 우리 뭐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재산이 많아. 그래서 이걸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도 받고 뭐 밑에 사람도 받고 다 받고 싶어. 근데 뭐 할아버지가 유언으로 남겼어. 그랬더니 뭐 이모부 뭐 고모부가 막 갑자기 유류분 청구를 어때요?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프지. 그런 것도 여기 민법 1000 몇 조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요. 규율을 다 못합니다. 결국엔. 그렇기 때문에 특별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친족 상속법도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근로기준법 특별법. 그래서 같은 순위에 있는 경우에는 특별법이 적용받죠. 형법도 그래요. 그냥 때리는 거랑 빠따 들고 때리는 거랑 달라요. 빠따 들고 때리는 건 뭐예요? 특가법으로 적용받죠. 특수폭행. 그것도 특별법입니다. 아셨죠? 한 명이 때리는 거랑 두 명이 때리는 건 달라요. 그죠? 두 명이 때리면 하여튼 두 명이 때리면 달라. 더 이상 말을 하면 우리는 여기에만 초점을 맞춰. 그러니까 특별법. 그리고 또 뭐냐면 이런 거, 이건 당연한 거지, 여러분. 어디든 우리 뭐 옷 사러 갈 때도 내가 딱 갔더니 이뻐 이게. 그래서 입어봤어. 너무 이쁘대. 분명히 나는 시즌 오프라고 해서 갔거든.
할인한다. 근데 갑자기 점원이 너무 잘 어울리십니다 하고 보면 이거는 신제품이라서 그 할인이 안 돼 이러죠. 우리 법도 똑같아요. 신법 우선의 원칙입니다. 과거에 이미 적용받다가 새롭게 변경이 되면 요게 적용이 돼요. 하나 더 알아두면 좋은 게 뭐냐면 소급표는 없습니다. 법에. 이런 경우에요. 당연하지. 만약에 우리가 민식이법이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그거 있었잖아요. 민식이법에서 그 어린이 보호구역에 사는 거. 그 가해자가 여기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법이 이때 이후에 적용됐으면 여기부터 적용됩니다. 이전 사람은 적용 안 됩니다. 그걸 뭐라고 하면 소급표가 없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배웠잖아요. 답안지에 만약에 쓰고 싶으면 불소급의 원칙입니다. 소급하지 않는다. 이건 언제 써먹냐면 우리가 징계시효 관련해서 한번 써먹을 겁니다. 거기에 있어요. 불소급의 원칙. 징계도 똑같이 예전에 3년 전에 잘못한 걸 갖고 있다가 이 새끼 마음에 안 드는데 일로 와. 징계. 어때요? 기억도 안 나겠다. 그죠? 그런 거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가 잘못했어. 근데 막 뒤져봤더니 법에도 없고 취업규칙에도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 야야야. 취업규칙 변경해. 취업규칙 변경했어요. 똑같아 얘네가 하는 짓이랑. 취업규칙 변경했어. 근데 이제 잘못했지? 얘를 변경된 취업규칙으로 다시 징계하겠다. 돼요? 안 된다고. 그게 불소급의 원칙. 그러니까 취업규칙 단체 협약도 다 뭐예요? 일반적인 법 테두리 안에서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거. 그래서 동일한 법원 간의 경합. 근데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나오면 여러분 동일한 법원 간의 경합은 관련 문제라고 해서 써주면 좋아요. 그러면 이게 채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유리 조건의 우선의 원칙이 상위법 우선의 원칙의 예외인 것도 알고 있는 거고 얘는 상위 규범과 하위 규범이 나눠져 있는 걸 쓰는 거고 동일한 법 규정에서 또 따로 할 수 있는 이런 구분까지 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걸 알기 때문에 답안의 퀄리티가 엄청 올라갑니다. 그래서 당연히 신법 우선의 원칙은 독립법이라도 최근에 제정된 법이 그 이전에 제정된 법에 우선해서 적용되는 건 당연한 거죠. 특별법 우선의 원칙은 당연히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해서 적용된다.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경합인데 이건 올해 시험지에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한번 볼게요. 자, 포인트가 좀 달라서 만약에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경합이 문제로 나오면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을 한 번 더 써줘야 됩니다. 앞에다가 지금 요거는 요 파트가 있던 거지 요거는 요거 따로 쓰는 거고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은 쓰는 거예요. 유리조건. 근데 어디까지 써야 되는 거예요? 앞에 5페이지 노마자 2번에 1번만 쓰는 거예요. 1번에 양가로 1번, 반가로 2번까지만 쓰는 겁니다. 반가로 3번은 논점이 아니야. 왜? 단체협약하고 취업규칙하고 붙은 거야. 취업규칙하고 근로계약하고 붙은 거 쓰는 거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답안지 쓸 때 가장 많이 헷갈리시는 게 어디까지 써야 되느냐인데 지금 취업규칙하고 근로계약이 붙은 거는 너무 논의가 다르죠. 얘는 버리는 거야. 얘는 쓰는 거 절대 아닙니다. 얘 쓰면 가감이야. 제가 봤을 때. 묻는 거에만 쓰세요. 묻는 거에만. 그러니까 대신 상위법 우선의 원칙은 나와야겠지. 왜? 단체협약하고 취업규칙이 붙었는데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느냐가 문제니까. 아셨죠? 적용되느냐가 문제니까 그렇습니다. 법규정 볼까? 법규정으로 일단 구분이 됩니다. 이건 아마 저밖에 구분을 안 하는 것 같긴 한데 법규정으로 구분이 되어 볼게요. 노조법 34조. 요걸로 봐요. 우리 요걸로 찾아봅시다. 노조법 한번 가볼까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어려우면 인덱스 펴가지고 바로 찾아서 넘어가는 거예요. 노동조합 및 저는 옛날에 공부 어떻게 했냐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거기를 접어놨어. 바로 넘길 수 있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보시면 33조 기준의 효력이라고 있네요. 아까 취업규칙 관련해서 우리가 97조를 한번 봤는데 얘는 33조에 있네. 1항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 대우에 관한 기준의 위반이네요. 동그라미 위반. 자, 위반과 미달은 굉장히 다릅니다. 아셨죠?
위반과 미달은 굉장히 달라요.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된다. 동그라미 2번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1항의 규정에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별 기준에 정한다. 이것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강행성 보충성은 있는데 위반과 밑에 보시면 97조. 그러니까 요 문제 나오면 97조도 무조건 써야지. 그죠? 97조 보시면 위반의 효력,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의 미달. 즉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이 붙었을 때는 취업규칙의 하한선만 잘 지켜주면 됩니다. 그죠? 근데 단체협약을 우리 생각해 보면 단체협약에서 10,000원으로 정했으면 10,000원인 겁니다. 15,000원이 돼도 뭐예요? 위반입니다. 위반. 즉 그 말을 다시 생각해 보면 어때요? 그냥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이 안 돼요. 법 규정만으로도. 유리해도 위반이잖아. 아셨죠? 그거를 한 줄 써주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판례는 당연히 뭐 노사 자체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해서 단체협약의 취지나 성격 이런 걸 많이 보는데 제가 봤을 땐 이미 법 규정에서 끝났어요. 게임은. 아셨죠? 그럴 수 있지. 옛날에 어떤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는 견해도 봤는데 입법으로 우리가 오타를 낸 거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엔 단체협약도 미달이다라고 해야 되는데 입법자가 깜빡해서 위반이라고 했다. 그럴까? 우리가? 그럴 수는 없죠. 위반과 미달이라는 명칭을 구분한 건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오탈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엔. 그러니까 위반과 미달에 대한 차이를 명확하게 알고 법 규정만으로도 이미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 안 될 것 같은 뉘앙스를 깔아주고 판례의 태도를 보는 겁니다. 보시면 판례는 협약자치 원칙이다. 그죠? 이미 노동조합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해온 거예요. 그리고 이미 큰 틀에서 얘기가 다 된 겁니다. 협약자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의 사이의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원래 시급 2만 원이었다가 시급 10,000원 가능하다고. 왜? 법 위반만 아니면. 아셨죠? 법 위반만 아니면. 그래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한 게 뭐냐면 이런 경우예요. 최저임금이 9,620원인데 단체협약을 5,000원으로 정한 경우. 이런 경우요. 안 되잖아. 현재 합리성 결한 것뿐만 아니고 뭐예요? 법을 위반한 거죠. 그래서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 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당연히 없다. 즉 그만큼 단체협약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노조법 33조도 위반이라는 표현을 썼겠지. 그래서 뒤에 보세요. 한편 위와 같은 단체협약의 개정의 경위와 그 취지를 볼 때 단체협약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단체협약과 동일한 내용의 취업규칙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그죠? 취업규칙은 25,000원인데 단체협약이 10,000원으로 변경이 되면 취업규칙이 더 유리하니까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면 취업규칙이 적용되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보자 이거지. 단체협약의 개정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그죠? 단체협약은 하나만 한 거네. 그죠? 개정된 단체협약에는 당연히 취업규칙상의 유리한 조건 2만 원이라는 부분을 배제하고 개정된 단체협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내용의 합의가 포함된 것이라고 봄이 당사자 의사에 합치된다. 오케이. 그래서 개정된 후에 단체협약에가요 취업규칙상의 면직 기준에 관한 규정이 적용은 배제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 면직 규정은 이 사례입니다. 저는 면직 규정이 아니고 돈으로 여러분들 이해를 시킨 거고. 아셨죠? 아무리 유리하다고 해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은 다른 점은 판례가 말을 한 거고 우리가 한 번 더 써줘야 될 건 뭐예요? 법 규정 가지고 구분해서 잘 쓰세요. 그게 제가 봤을 땐 더 굉장히 좋은 답안입니다. 그렇게 여기까지 하시고 조금 쉬셨다가 외국인 좀만 보고 식사하러 가시죠.